머나먼 나라에서 한국을 찾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낯선 한국의 길 한복판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아찔한 상황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우연히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인하게 된 그녀는 쓰러진 자신을 둘러싸고 한국인들이 보인 상상조차 못했던 집단 행동에 그만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가 한국 땅에서 마주한 광경은 무엇이었으며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경악하게 만든 것일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놀라운 전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로입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서로 다른 언어를 읽는 멋진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 삶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견고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아요. 예측 불가능하게 찾아오는 뇌전증이라는 병 때문이죠. 언제, 어디서 갑자기 정신을 잃고 발작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공포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꽁꽁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경험을요. 그날 이후 제 학창 시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슬금슬금 피하기 시작했고 학교에서도 더 이상 제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죠. 결국 저는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채 집이라는 아주 한정된 공간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에만 갇혀 지내면서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만 갔고 그럴수록 발작은 더욱 잦아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 번은 외출 중에 정신을 잃고 차도 쪽으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 끔찍한 경험 이후 저를 끔찍이 아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 대한 걱정이 극에 달하셨고 그 걱정은 결국 과잉보호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저에게는 엄격한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어요. 두 분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그 사랑은 때때로 저를 더욱 깊은 고독과 우울의 심연 속으로 밀어넣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이지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던 나날이었어요. 제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만약 그때 BTS가 없었다면 그들의 음악이 주는 작은 위로와 그 안에 담긴 희망의 메시지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노랫말 하나하나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그들의 다음 앨범을 기다리는 것이 제 삶을 지탱하는 거의 유일한 이유였죠. 가사를 번역하며 그들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할 때면 잠시나마 저의 고립감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제 상태를 지켜보시더니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불안감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아주 조심스럽게라도 바깥 활동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죠. 전문가의 조언이었지만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선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크고 두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명처럼 큐레이터로 일하는 저희 언니가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 준비 때문에 파견 근무를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저의 외출조차 극도로 불안해하시던 어머니와 아버지가 언니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며 저에게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 바로 일본 여행을 제안하신 겁니다. 아마 의사 선생님의 조언과 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두 분께 용기를 준 모양이었어요. 이 갑작스러운 제안은 저에게 오랫동안 갇혀있던 뇌전증이라는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희미하게 꺼져가는 제 삶의 불씨를 아주 조금이라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만 큰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해외여행이었어요. 그것도 늘 저를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저희 언니가 있는 일본으로 간다는 사실은
정말 오랜만에 제 마음속에 잊고 지냈던 설렘과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일본의 공기는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마법 같았어요. 잠시나마, 아주 잠시나마 저는 뇌전증이라는 지긋지긋한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발작에 대한 두려움은 저 멀리 희미해졌고 이 주체할 수 없는 들뜬 기분은 결국 저를 아주 위험한 선택으로 이끌고 말았죠. 언니가 퇴근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보호자도 없이 저 혼자 호텔 밖으로 나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일입니다. 뇌전증 환자에게 혼자 낯선 곳을 돌아다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무모한 행동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일본에서는 이 새로운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상하고 근거 없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호텔 문을 나선 첫 몇 분간은 정말이지 감격에 겨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해방감, 억눌렸던 자유로움, 이 공기, 이 햇살. 제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벅찬 감격은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복잡하게 얽힌 교차로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동차들, 그리고 저와는 다른 언어를 쓰는 수많은 인파가 뒤섞인 번화가에 들어서자 낯선 환경이 주는 압박감과 이유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제 안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결국 제 의식은 다시 한번 예고 없이 암전되었고 저는 차갑고 더러운 타국의 길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몸으로 느껴지는 것은 싸늘하고 딱딱한 아스팔트의 감촉과 저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행인들의 무관심한 시선뿐이었어요. 귓가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어 소음만이 웅웅거렸죠. 흐릿한 정신을 겨우 붙잡고 비틀거리며 언니가 머무는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온몸이 흙먼지로 뒤덮이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퇴근해서 돌아온 언니는 제 몰골을 보고 크게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저를 도와주었어요. 발작 중에는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혹시 모를 큰 부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 영상을 보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언니는 제가 쓰러졌던 장소 근처의 가게들에 도움을 요청했고 다행히 한 곳에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니터 화면 속에 펼쳐진 장면은 단순한 상황 파악 이상의 정말이지 깊은 충격과 인간에 대한 혐오감마저 느끼게 했습니다. 영상 속에 저는 쓰러지면서 도로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갔고 하마터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에 그대로 치일 뻔했어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차의 운전자도 그 순간 길을 걷고 있던 수많은 행인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저를 흘기 쳐다보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고개를 돌렸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길에 놓인 장애물이라도 되는 듯 저를 폴짝 뛰어넘어 지나가더군요. 더 끔찍했던 것은 한 중년 남성이 쓰러져 정신을 잃은 제 치마 속을 찍으려는 듯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는 모습과 또 다른 남성이 제가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지갑을 주변 눈치를 살피며 발로 툭툭 차 가져가더니 인적이 드문 곳으로 사라져 그 안에 내용물을 훔쳐 달아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지갑에는 제 얼마 안 되는 돈과 신분증이 들어 있었죠. 프랑스에서도 길에서 쓰러진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는 적어도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구급차를 부르기 위해 신고라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동정하거나 혹은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일지언정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외면당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곳 일본에서의 경험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관심을 넘어선 극단적인 냉담함, 비정한 개인주의, 심지어는 약자를 상대로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였어요. 저는 마치 길바닥에 버려진 돌멩이보다도 못한
아니, 그저 혐오스러운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참담한 사실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제 존재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세상에 저는 아무 쓸모도 없으며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폐만 끼치는 존재라는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저의 깊은 우울증을 절망의 가장 끝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이 지긋지긋하고 희망 없는 삶을 스스로 끝내기로 결심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의 그 끔찍했던 기억은 제 안에 간신히 붙들고 있던 마지막 삶의 의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결국 스스로 이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동경해왔고 힘든 시절 BTS의 음악을 통해 한 줄기 빛과 같은 위안을 얻었던 그들의 나라, 바로 한국에서 맞이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죠. 어쩌면 제 삶의 유일한 낙이었던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저만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언니에게도,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아무런 말 없이 저는 그렇게 홀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제 마지막 여정이 정말로 시작되었다는 현실감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절망감, 그리고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를 막연한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공항 한가운데서 그만 주저앉아 버렸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주변에는 여행의 설렘으로 가득 찬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활기차야 할 공항에서 홀로 오열하는 제 모습이 이상하고 어쩌면 재수 없다고 느껴졌는지 그들의 시선은 차갑거나 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 역시 그들의 시선이 느껴져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한 한국인 남성 공항 안내 직원으로 보이는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슬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는 듯 그저 힘든 일이 있어 보인다는 공감의 눈빛과 함께 때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해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톤에서는 낯선 이를 향한 조심스러운 위로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리고는 제 마음의 짐까지는 덜어줄 수 없겠지만 이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캐리어라도 대신 옮겨주겠다며 놀라운 제안을 건넸습니다. 한국에는 여행자의 짐을 예약한 숙소까지 당일, 그것도 아주 빠르게 배송해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편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작은 스캐너로 제 여권과 미리 예약해둔 숙소 정보를 빠르게 스캔한 뒤 제 캐리어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불신이 뼛속까지 스며든 저는 순간적으로 그 친절함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공항 직원을 사칭해서 제 마지막 남은 짐마저 훔쳐가려는 사기꾼은 아닐까 하는 불신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프랑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속함과 간편함이었거든요. 프랑스에서 택배 하나를 보내려면 복잡한 서류 작성은 기본이고 물건이 제대로 도착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한국에서는 여권 스캔 한 번으로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머나먼 숙소까지 짐을 보내준다는 말일까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제 의심 가득한 눈빛과 불안한 표정을 읽었는지 그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다시 한번 차분히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뛰어난 광학 문자 인식 스캐너 기술 덕분에 복잡한 절차 없이 송장 정보가 자동으로 생성되며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전국적인 당일 배송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한 나라라고 덧붙였죠. 제 짐은 인천공항과 직접 연결된 지하철 물류 시스템을 통해 아주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될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의 설명에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한 강한 확신과 저를 안심시키려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로 다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한국, BTS의 나라가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에 잠시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무거운 캐리어 없이 가벼운 몸으로 공항을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이것은 제가 이곳 한국에서 경험하게 될 수많은 놀라움과 따뜻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에서 해방되어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공항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몸은 가벼워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일본에서의 충격과 깊은 절망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때였어요.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는 한 중년 남성분이 저를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제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었고 일본 길바닥에서 뒹굴었던 탓에 옷과 신발은 흙먼지가 묻고 여기저기 찢어져 초라하기 짝이 없었죠. 그분은 제 몰골을 유심히 보더니 제 상태가 꽤나 심각해 보였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과거 뇌전증 발작 후 겪었던 차별과 오해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를 약물 중독자 취급하거나 불결하다는 듯 노골적으로 피했거든요. 이 남성분 역시 저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비난하거나 훈계하려 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며 저는 또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따라오라는 듯 부드럽게 손짓했고 잠시 후 제가 도착한 곳은 정말 놀랍게도 인천공항 내부에 마련된 무료 샤워 및 세탁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최신식 고속 세탁기와 건조기는 물론이고 신발 세척기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세탁하는 동안 갈아입을 수 있도록 깨끗한 티셔츠와 수건까지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대한 공항에 이런 편의 시설을, 그것도 무료로 이렇게까지 청결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분명 장거리 비행으로 지친 여행객이나 저처럼 예기치 못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의 높은 시민의식과 사회 시스템 수준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울린 것은 생면부지의 외국인인 저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준 그분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였어요. 저를 괴물이나 길바닥의 돌멩이 취급하던 냉담한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경험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제대로 된 감사 인사조차 건네기도 전에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사람들의 남다른 특별함에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조금이나마 깨끗해진 기분으로 다시 여정을 시작하려 할 때였어요. 이번에는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젊은 여성 공항 직원이 저를 유심히 보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스마트워치 무료 대여 사업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스마트워치는 GPS 위치 추적, 건강 상태 모니터링, 심지어 간편 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했거나 건강상 우려가 있는 고령의 여행객들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그녀는 제 팔과 다리에 희미하게 남은 넘어져서 생긴 상처들을 흘끗 보더니 저에게 이 스마트워치가 꼭 필요해 보인다는 뉘앙스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다시 제 몸의 약점을 콕 집어 이야기하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일본에서의 끔찍했던 트라우마와 깊은 피해의식이 순식간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내가 아프다는 걸 어떻게 알았지? 당신도 일본인들처럼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몸 불편한 사람들 감시하고 낙인 찍으려는 건가? 그리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결국 나중에 돈을 요구하겠지. 이미 삶에 미련이 없었기에 겉으로는 무표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신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제 방어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응대했어요. 상처를 주려던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녀의 표정에서는 꾸밈없는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스마트워치 대여는 보증금조차 없는 완전 무료이며 놀랍게도 회수율은 100%를 넘는다는 설명도 덧붙였죠.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남동생 또한 저와 같은 뇌전증을 앓고 있기에 제 팔다리의 상처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짐작했을 뿐이라고요. 그녀는 제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 쓰러지든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 동의 하에 스마트워치에 제 지병 정보를 입력해주면 만약 발작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응급시설에 연락이 갈 것이며 설령 스마트워치가 없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죠. 자신의 남동생 역시 길에서 쓰러졌을 때 모르는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여러 번 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거의 일반인처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제가 그저 외국인 방문객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일원, 마치 가족과 같으며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심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손으로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진심 어린 위로와 흔들림 없는 지지의 말에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다시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저희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한국인들. 몇몇이 조용히 다가와 괜찮냐는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등을 토닥여주고 다른 한 분은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없이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저는 공항 한복판에서 그동안 제 안에 켜켜이 쌓여 억눌러왔던 모든 슬픔과 서러움, 분노, 그리고 예기치 못한 깊은 감동이 한꺼번에 뒤섞여 거의 탈진할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도망치듯 공항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인천공항에서의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경험한 한국인들의 깊은 온정과 배려, 그리고 상상 이상의 선진적인 시스템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서며 제 손목에는 아까 그 친절한 직원분이 채워준 스마트워치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약간의 거부감과 함께 낯선 감시 장치를 찬 듯한 불편함도 느껴졌죠. 하지만 곧 이 작은 기계가 가져다줄 놀라움의 연속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됩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대중교통 이용 방식이었어요. 일본에서는 목적지까지의 요금을 확인하고 서툰 손짓 발짓으로 표를 사거나 동전을 일일이 세어 현금을 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버스를 탈 때 이 작은 시계를 단말기에 가볍게 가져다 대는 것만으로 정말 눈 깜짝할 사이 1초도 안 돼요. 삑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고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죠. 더 놀라운 광경은 버스 안에서 펼쳐졌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시는 어르신들조차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통요금을 결제하시는 모습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한국은 노년층까지 디지털 인프라에 이렇게 완벽하게 적응한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사회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예약한 숙소로 향하는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던 중 문득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새빨간 떡볶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밥 같은 먹음직스러운 길거리 음식이 먹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마지막 여정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더 간절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말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향해 조심스럽게 프랑스어로 말을 걸어봤어요. 근처에 맛있는 떡볶이 집 좀 추천해 줄래? 하고요.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어눌한 프랑스어 발음을 이 작은 기계가 정확히 인식하고는 마치 제 개인 비서라도 되는 것처럼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떡볶이 식당 목록을 화면에 쭉 띄워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목록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각 식당의 사진과 후기, 현재 제 위치에서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상세한 지도 경로까지 완벽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건 제가 어릴 적 봤던 22세기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첨단 기술이잖아요. 도대체 한국의 기술력은 어디까지 발전한 걸까요? 이 작은 시계 하나로 언어의 장벽 없이 원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길을 찾고 심지어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니 모든 것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워치가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낯선 한국의 거리를 걷던 중 저는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삶을 포기할 생각으로 한국에 왔기에 당연히 비싼 데이터 로밍 서비스나 현지 유심칩을 구매하지 않았어요. 제 스마트워치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없는 그냥 예쁜 시계일 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실시간으로 GPS 위성 신호를 수신해서 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끊김없이 길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건 도저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 스마트워치에 귀신이 들렸거나 혹은 공항 직원이 말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저를 감시하고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본에서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며 불신과 피해망상이 제 정신을 잠식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길거리에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낯선 외국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제 공포심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불안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젊은 한국인 남성, 말끔한 차림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분이 제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저는 거의 울먹이며 그에게 이 스마트워치가 귀신 들린 게 분명하다고, 데이터 통신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기능들이 작동할 수 있냐고 거의 따지듯이 두서없이 물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러자 그는 잠시 제 말을 이해하려는 듯 미간을 찌푸리더니 이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오히려 제가 왜 그런 걸로 놀라냐는 듯한 표정으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 그거요? 한국에서는 데이터 통신이 안 되어도 전자기기의 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 어디든 아주 촘촘하고 빠른 공공 와이파이 망이 거미줄처럼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길거리는 물론이고 공원, 오래된 사찰, 심지어 작은 노점상 근처에서도 매우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를 무료로, 그것도 대부분 비밀번호조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굳이 비싼 데이터 요금제를 쓰지 않고도 공공 와이파이만으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의 모든 기능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본 그는 덧붙여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상용화에 성공한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편리한 인프라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고 마치 국가대표처럼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만으로 데이터 요금 걱정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라니 살면서 들어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프랑스에서는 공공장소는커녕
웬만한 카페에서조차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고 설령 공공 와이파이가 있다 해도 해킹의 위험 때문에 함부로 접속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그런 보안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알던 프랑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모습에 저는 BTS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심지어 설명할 수 없는 자부심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상상 이상의 인프라는 저의 비이성적인 공포심을 순식간에 잠재웠고 그 자리에는 한국 사회에 대한 끝없는 놀라움과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이 더욱 강렬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어 경험했던 한국인들의 따뜻한 도움과 한국 사회의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 제 마음속 깊은 절망 속에서도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공항에서 만났던 그 직원분의 남동생처럼 저 역시 이곳 한국에서는 지긋지긋한 뇌점증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조금은 평범한, 아니, 제가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살아난 자신감은 저를 더욱 과감한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이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어쩌면 조금은 오만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근처 번화가에서 열리는 K-팝 아이돌의 팬 사인회 행사에 한번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TS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활기찬 문화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의 결정은 너무 성급했고 무모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고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해도 제 몸속 깊숙이 자리한 시한폭탄 같은 뇌전증 발작의 위험까지 순식간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팬 사인회 장소로 향하는 번화가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인파가 주는 극심한 압박감과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상태는 결국 제 뇌의 전원을 꺼버리듯 또다시 발작을 유발하고 말았습니다.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또 실패했구나 하는 깊은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백 번 넘게 길바닥에서 뒹굴어본 경험으로 너무나 익숙해야 할 차갑고 딱딱한 아스팔트의 감촉 대신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푹신하고 따뜻한 느낌만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몽사몽함의 흐릿한 시야로 주위를 둘러보니 저는 놀랍게도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 누워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이었어요. 발작은 길어야 5분 남짓인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저를 싣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단 말인가요? 프랑스에서는 구급차를 불러도 기본 1시간은 기다려야 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신 나르는 장의차라고 부를 정도인데 한국의 이 신속함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려가는 와중에도 한국의 놀라운 의료 인프라에 감탄하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려 했지만 발작 직후라 아직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아 그만 실수로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고 말았어요. 옆에 계시던 구급대원분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손가락을 접어주셨죠. 민망함보다는 그분의 침착함에 더 놀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구급대원분이 유창한 영어로 곧 병원에 도착하니 준비하라는 안내를 건넸다는 점입니다. 쓰러진 지 불과 5분여 만에 구급차 도착과 병원 이송까지 완료되다니 프랑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속도였어요. 저는 아직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어눌한 상태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는지, 혹시 제가 쓰러질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저의 물음에 구급대원분은 놀랍게도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제가 쓰러져 발작을 일으킬 것을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죠. 제가 잠시 멍하니 굳어있자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빌렸던 그 스마트워치 덕분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시계에는 실시간 모션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서 발작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몸의 떨림, 갑작스러운 낙하 충격,
근육의 경직 및 수축, 그리고 심박수의 급격한 변화까지 아주 정밀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제 상태를 뇌전증 발작으로 판단하고 즉시 저의 정확한 위치 기반 GPS 좌표와 함께 미리 입력된 제 정보를 가장 가까운 응급구조대에 자동으로 전송했고, 덕분에 그들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정확한 위치로 망설임 없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죠. 그의 명료한 영어 설명은 제가 SF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스마트워치로부터 이미 제 상태와 병력 정보를 공유받은 의료진은 제가 뇌전증 환자임을 즉시 인지하고 있었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 없이 필요한 검사와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행히 발작 자체로 인한 큰 이상은 없어 보인다며 안심시켜 주었고, 다만 넘어졌을 때의 정확한 상황 확인과 혹시 모를 부상 여부 점검을 위해 CCTV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쓰러졌던 곳 근처의 상점 주인분에게 정중히 부탁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펼쳐진 광경을 보고는 정말이지 완전히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에 제가 길바닥에 쓰러짐과 거의 동시에 주변에 있던 수많은 한국인들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던 정장을 입은 남성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제 허리 벨트를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해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여 어설프게 인공호흡을 시도하거나 생수를 가져와 먹이려 하자 뇌전증 발작 시에는 함부로 입에 무언가를 넣거나 몸을 강하게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정확하고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차분히 설명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통솔했습니다. 주변 상점의 직원분들은 영업 중임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열고 뛰쳐나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몸을 덮어주며 체온 유지를 도왔고, 다른 행인들은 즉시 스마트폰으로 119에 신고하며 제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구조대원들처럼 너무나 신속하고 체계적이며 무엇보다 깊은 헌신과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 그것도 발작으로 쓰러져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차가운 외면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이 광경 앞에서 저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던 상점 주인분은 제가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조금은 의아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그 반응 속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당연하고 일상적인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제가 쓰러졌던 현장 근처에 설치된 인공지능 기반의 CCTV 역시 제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미 관제센터와 관련 당국에 자동으로 알림을 보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급대는 이미 제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로 신속하게 출동했지만 이처럼 2중, 3중의 첨단 안전망이 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빈틈없이 작동한 한국의 다층적인 첨단 구조 시스템과 무엇보다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원동력인 한국 사람들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마음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프랑스나 일본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더 이상 제가 혼자가 아니며 저 역시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기로, 바로 이곳 한국에 남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최종 결심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 생활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더 이상 발작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게 되자 저를 평생 괴롭혔던 뇌전증 발작 증상이 단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과 따뜻하고 포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아무런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도와준 수많은 한국인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되찾아 주어 병세가 극적으로 호전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 만난 한국인 의사 선생님은 이대로 6개월만 더 발작 없이 잘 지낸다면 의학적으로도 사실상 완치나 다름없다는 제가 평생 들어볼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희망적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과 빛나는 희망을 선물해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저는 지금 이곳, 제가 다시 태어난 나라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를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전증이라는 깊은 절망 속에서 삶의 마지막을 생각했던 엘로디님의 가슴 아픈 사연과 한국에서의 기적 같은 경험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된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나누었어요. 프랑스에서의 고립과 차가운 시선, 그리고 일본에서 겪어야 했던 충격적인 외면과 상처는 엘로디님을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죠. 마지막 순간을 위해 찾은 한국이었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따뜻함과 마주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한국인들의 진심 어린 도움과 배려, 낯선 이를 외면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위기의 순간 발휘된 놀라운 시민의식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체계적인 사회 안전망은 엘로디님에게 단순한 도움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깊은 감동과 안도감을 선사했어요. 저 역시 엘로디님의 사연을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따뜻함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돕고 지지하는 선한 마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특히 절망의 끝에서 엘로디님이 마주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제 가슴을 정말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작은 친절과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엘로디님이 한국에서 얻은 안정과 치유를 통해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고 공감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엘로디님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녀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이렇게 가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계속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응원이 된답니다. 주변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